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빈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예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요새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처나 지자체 쪽에서 활동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동시에 고민도 많이 있고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변화 정부의 역할 쪽에 보면은 뭐 정부 역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가,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직접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자체가 고민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간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차량과 같이 묶이는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때 그럼 거기에서 사용자들을 또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표는 많이 있는데 뭐 나중에 토론하면서 좀 보시면 되니까 쭉 넘어가면서 한 40분 정도 제 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올해 지난 2학기하고 올 1학기까지 연구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을 좀 갔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근데 취업도 막 고민하고 고생하고 해서 올해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좀 취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하고 이제 LG전자 자문교수로 좀 출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LG 출근일인데 예, 우리 이제 정재현 수석님이 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사회에서 한 두 군데 좀 맡고 있고요. 유블렉스는 팅크웨어를 가지고 있고 휴맥스는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체 인수해서 그 주차장 업체를 인수하다 보니 뭐가 되냐면 결국 건물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건물하고 도시를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모빌리티의 변화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측면, 도시적인 측면, 빌딩적인 측면, 확대해 나가는 측면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타트업들 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최근에 빅3 하면서 나가는 부분들, 정책자문단 회의가 이제 내일 모레도 좀 하나 좀 있고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몇 가지 좀 이해오에 잠깐 좀 보면 자율주행 대가이신 선우명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가본 길만 갈 수 있다. 예,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술들이 자율주행차를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차를 그냥 무조건 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생전 안 가본 뭐 저쪽 산간 지역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본 길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제약적인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 미국이나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한국에 왔을 때 과연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로컬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도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지역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지역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결국 지자체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자율주행차는 아직 그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를 달릴 정도의 기술까지는 좀 안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CES 통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결국 교통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다. 제 고향이 충주거든요. 여기 근처인데 여기가 상당히 친숙한 지역인데, 그 충주란 지역은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강을 따라서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철도나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약간 소외됐다가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 뚫리면 다시 또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은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장해 간다. 뭐 차량 공유를 탔더니 항상 좋더라. 그럼 그게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들, 또는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모빌리티는 결국 그 소멸해가는 이런 부분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세분화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 결국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단순하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상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그럼 완전 자율주행차 올 게 너무 멀었는데 우리가 왜 그걸 고민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차로 갈 때까지는 멀었지만 그 과도기에서, 그 진화 방향의 과도기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품어갈 것인가, 서비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세분화될 거다. 지금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했던 서비스는 셔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반경 한 2km 내에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버스는 정해진 루틴만 가는데 그냥 사용자들이 호출하면 그 호출한 데서 목적지까지를 자동으로 배차를 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 자율주행을 가면은 조금 더 확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졌는데 아직 대중교통이 없다. 그럼 셔클 같은 걸 투입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전국 뭐 17개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마 정부 정책 쪽에 상당히 좀 바라봐야 될 부분 뭐 어떤 게 있냐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과잉 공급기를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승차 공유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그럼 승차 공유가 되면은 과연 엄청 좋은 건가?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승차 공유가 활성화되면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도로로 다 나오면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질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요를 다 맞추려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얼마나 파괴적인가 현재 서비스 모델에서 상당히 파괴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도로 교통의 문제라든가 비용 증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교통 문제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차량 공유를 위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타다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승객이 이제 차라는 게 기존의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승객 중심으로 패신저 중심으로 그럼 패신저를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딥러닝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페이지 보시면 되고 역사로 볼 때 이제 2010년에 구글 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뭐 자기들이 다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랬지만 아직은 이제 못 간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2018년에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이제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2010년 구글이 좀 얘기하고서 이제 자동차사가 처음 자율주행을 얘기한 게 201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고요.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여기서 좀 보면 현대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레벨 2 자율주행에서 상용화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거의 뭐 미국 다음 수준, 현대도 뭐 그 다음 수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떤 도로가 잘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레벨 3는 빨리 갈 수 있을 건데 다만 도심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는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하나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벨 3, 레벨 4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디파인이 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레벨 3는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4는 이제 도심 주행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부분을 레벨 3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잠깐 이제 SA 표를 보시면 요거 상당히 완화된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트래픽 잼 쇼퍼에서 이제 저속에서의 자율주행을 차가 책임지는 부분을 뭐 예로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레벨 4 부분은 이제 로컬 드라이버리스 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확장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제 가는 수준을 좀 보면 레벨 3 부분들 고속도로 자율주행 부분은 이제 자동차사가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레벨 4 부분은 이제 시범 주행 부분. 그러니까 레벨 3는 거의 상용화가 갈 것 같고 레벨 4의 도심 주행은 어디까지나 시범 서비스로 전 세계에 많이 좀 이제 있을 거다. 이 수준을 이제 현재의 자율주행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 좀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지금 자동차사 자율주행이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잠깐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더 늦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독일의 자동차를 사주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일 차가 잘 안 팔리는 거고요. 작년에 독일 3사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 64%, 뭐 BMW 마이너스 30%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요인도 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냐면 자율주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18년 초에 주요 자동차사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2021년도면은 레벨 3를 고속도로에서 활성화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8년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 도로의 정밀 지도를 히어가 구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2019년 테스트하고 2020년부터 활성화해 나간다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늦어졌냐면, 네, 아직도 정밀 지도 구축이 안 됐습니다. 독일 회사가 투자 여력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직격탄을 또 유럽 자동차사들이 맞으면서, 예,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죠. 유럽도 뭐 4월 같은 경우에 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97%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나오는데 거의 마이너스 80%. 그래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좀 늦어질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2018년도의 계획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 하면서 이제 2020년에 올해죠. 이제 비엔나 협약해서 운전자 주시 의무 개정하면 레벨 3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늦어졌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2년 정도, 2023년 정도가 돼야 자동차사가 비로소 레벨 3를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3에 대한 거를 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팔리고 있는 차량 중에는 레벨 3가 없습니다. 이제 자동차사 중에 뭐 이게 레벨 3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레벨 3는 어디까지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율주행 중에 자동차사가 책임져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제도 하에서 뭐든지 다 자동차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대만에서 테슬라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 운전자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팔리고 있는 차량 중에 레벨 3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뭐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구글이나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IT 업체들 비롯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사 중에 그나마 이제 현대기아가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올해 이제 수익 예측을 보면 현대 마이너스 7.4%, 그다음에 기아차 마이너스 21%인데 뭐 독일이나 뭐 주요 자동차사들 보면 거의 마이너스 한 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 이렇거든요. 그 순위 감소량이. 그러면 현대기아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타랑 잘 붙여서 가면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제 레벨 4에 대한 고려는 도심에 대한 부분이죠. 도심에서 구글 웨이모라든가 다임러 보시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도심을 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시범 서비스 수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세종, 울산, 대구, 상암, 시흥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실증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업체들이 다 주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재용 본부장이 계신 여기 자동차 연구원에 카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맨드 솔루션,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A2G,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차세대 융합기술원, 그 정도가 지금 메인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뭐 토로 드라이브 정도. 그래서 한 언맨드 솔루션, 오토노머스 A2G, 토로 드라이브 한 3, 4 정도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 중에 그런 잘하고 있는 3사를 더 키워줄 거냐,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을 육성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자체들을 보면은 3사 위주로 좀 가는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심 주행의 어려움, 이제 좌회전 문제인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저 이재명 지사님이 판교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멈칫했습니다. 출렁하는 게 좀 나오는데 목을 딱 잡고 내리세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글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아마 겪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 한 번 2년 전에 한번 겪어봤는데요. 좌회전을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근데 앞차로 왜 그랬냐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게 좌회전이지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자율주행 차량이 심합니다. 갑자기 쓰니까 뒤에서 퍽 받아버리는 거죠. 구글 자율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화난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보면 쫓아가서 앞에 뭐 급정거를 하고 그러는데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잘 서요. 잘 멈추니까 사고를 안 나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그 나온 그거의 공식적인 적을 보면 뭐가 있냐면, 차는 좌회전을 했는데 이쪽에 있던 뭐 그 취재 차량이 너무 가까워 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지금 판교에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거의 뭐 구글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끼어들기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헤매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운전 초보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앞만 보고 딱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주위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선 문제가 생기고 360도 센서 배치라든가 주위 차량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연구도 좀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018년에 이제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큰 충격을 주면서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그 또 자율주행의 또 변환점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밤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유가족이 어떤 소송도 냈냐면 이게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넘어간 거다. 소송도 냈는데 뭐 그거는 뭐 이거랑 직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소송도 냈고 어쨌든 보행자 잘못이 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 기술적으로 저 자동 긴급 제동이 동작을 안 했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버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차도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요 사고에서 이제 구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고 상황이나 고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모으기가 힘든데 그런 거를 시뮬레이터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방향이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미국의 SAE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쭉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면 레벨 3를 줄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좀 관련 부처에서 좀 봐야 될 부분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에 벗어난 걸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면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면책까지는 아니라 책임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가장 그 자동차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옛날에 뭐 도요타 사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많으면 실제 테스트하기 어려우니까 AI 엔진만 떼어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최근에 많이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상황이 실제는 발견 안 해도 시뮬레이터에서 계속 넣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자율주행차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5월에 5세대 자율주행차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미지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로 이제 뭐 영상을 영상은 아니고 3D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선보였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면 밤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좀 있었던 이제 부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뭐 여러 부분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클리닝 문제 가다가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씻어줄 거냐. 라이더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이더를 좀 많이 쓰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 인식은 지금 GPS 가지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일어나면 주위를 딱 보고서 내가 어딘지는 알지만 차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영상 비전적으로 하면은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계절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지도를 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래서 지하 지도가 있습니다. 지하는 잘 안 바뀌니까 지하 지도를 가지고서 MIT에서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에서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이제 자율주행 구동부가 있으면 위에다가 뭐 여기 실내 공간부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낮에는 버스로 쓰다가 밤에는 트럭으로 쓰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홈 융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는 그렇지만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는 이제 차에 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제도 부분에서는 핵심은 이제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주시 의무가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차가 책임지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있을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개선을 해서 차가 사고 났을 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꿨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올해 혼다가 레벨 3를 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물음표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대략적으로 이제 4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관리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좀 보시면 되는데
어떤 서비스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 자율주행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람이 승차 예약을 하면 오고요. 뭐 지금 뭐 카카오 비슷한데 드라이버가 자율주행차인 거죠. 그러면 타고 가고 그런 부분들을 주문형 교통 서비스, 교통을 주문한다 해서 언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우버가 이제 처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람의 이동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고요. 도시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활발해지면 굳이 뭐 우리가 도시 내에서 비싼 데 살 필요 없이 좀 역도시화로 좀 환경이 좋은 데 나가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은 그럼 굳이 그러면은 복잡한 서울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신도시를 자율주행 전용 신도시를 하나 국가에서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나온 건 패신저가 되는데 그런 승객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에 맞는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 지금까지는 운전자에 맞는 차량만 설계를 했는데 공유에 맞는 차량, 사람이 패신저가 되면 그런 차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패신저의 행동 데이터나 뭐 도시의 모습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물의 이동이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람이 이동을 안 하니까 배송 서비스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생산하고 생산 이후로 뭐 주문, 생산, 배송이 융합되고 소비, 제조, 유통이 이제 융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배송은 이제 결제랑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배송 차량하고 로봇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동차사들이 고민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복잡하니까 밤에 배송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송하시는 분들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배송되면 물론 다른 얘기지만 자율주행 배송과 로봇이 붙어서 밤에 배송하면 도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송 데이터의 확보 부분, 결제 연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크게 관심이 높아지는 건 자율주행 관리 서비스거든요.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차의 정비 주유 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서비스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차량 공유는 더러운데 승차 공유는 깨끗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차량 공유는 다른 사람이 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써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클리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승차 공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다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클리닝 서비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량 공유에서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에 많이 보는 것처럼 브레이크 라인을 딱 끊었는데 그거를 진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타지 마. 그래서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소카만도가 이제 고장 진단 서비스를 차량 공유 입장에서 좀 보겠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관리 서비스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마카롱 택시하고 그다음 벤텍스라고 CS에서 참가한 업체가 있는데 그 벤텍스의 항균 항바이러스 물질을 차량 내에 입히는 거죠. 코팅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뭐 소독이 되고 살균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클리닝 서비스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문형 서비스로 해외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주의 세차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문하면 오는 서비스들이 미국에 상당히 활발하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문형 주유는 제도적으로 걸려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장 진단을 위한 투자 방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계적인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나 이런 부분 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실내에서 컨텐츠를 즐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뭐 이제 차량의 실내 공간이 운전석에서 뭐 영화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차 미래가 간다고 봤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컨텐츠를 맞춰줄 것인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버의 우버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충주까지 한 30분 걸리면 사용자가 이동하는 30분에 30분에 맞춘 음악이나 비디오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내려주는 거죠. 그 사이에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서비스에 알맞은 차량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진동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전기차나 수소차는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의 부분들, 이제 차량이 스스로 결제하는 거죠. 지금은 정비주의 세차를 운전자가 하는데 차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를 고쳐야 됩니다. 결제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의 지능이 올라가면 자율주행차 가출을 했는데 고지서만 한 달에 날아온다고. 주유나 충전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를 지금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존 도시에다가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율주행 전용 도시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중간 모델로 다들 이제 자율주행 셔틀 레벨 4 시범 서비스 정도를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이제 뭐 플라잉카 연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원 옥상에다가 플라잉카를 딱 타고서 서울로 금방 가는 뭐 이런 모델들 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디스럽션, 얼마나 파괴적인가. 예를 들어서 승차 공유가 들어오면,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거죠. 근데 그 파괴적인 만큼 소비자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럽션 부분이 있고요. 코스트, 비용적인 부분, 컨제스션, 도로 교통 부분, 환경 보호 부분. 그래서 환경 보호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가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시 설계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고민을 해봤더니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모델이 괜찮겠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게 좀 어렵고 막 이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컨센트 빼서 뭐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뭘 생각했냐면,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땅 가격이 싼 데다가 거대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뭐 공유 차량 들어오고 개인 차량 거기 주차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 가지고 집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은 사실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도시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디스럽션, 파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데 내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집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시 설계자들이 고민하는 부분하고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있는데, 사용자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다 실패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지자체 면에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거기엔 지금 테슬라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하나 좀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맥킨지 보고서인데, 결국은 어떤 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은 어렵다는 거죠. 복잡한 도시는, 거기는 어떤 공유 차량을 통해서 교통비를 절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진국의 한적한 도시가 자율주행차 도입에 뭐 최적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뭐 자동차 수가 20%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전략이고요. 여기부터 잠깐 좀 이제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체 중심의 성장이거든. 어제도 이제 뭐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에서 규제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 구글 웨이모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구를 해요.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장려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자율주행차에 책임을 둔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을 통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두면 좋은 겁니다. 근데 옛날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 뭐 몇 조 대의 그런 배상이 되니까 회사가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업체 중심의 성장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부 중심의 성장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사가 아직 자율주행차를 활발하게 할 기술이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같은 IT사들이 기술을 받쳐주고요. 2년 전에 이제 북경 모터쇼 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IT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의 자율주행은 오히려 우리가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정부의 지능 정책과 지원 정책이 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IT사들이 주로 보는 부분은 이제 5G, AI, 그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를 묶어서 가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뒤에 잠깐 좀 보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부분이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전에 애플이 직원을 200명을 해고를 했거든요. 자율주행 쪽에 200명을 해고했는데 해고하고 난 인원이 1,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6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GM 크루즈가 자율주행 부분 8%를 해고를 했는데 1,600명 중에 144명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 수천 명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율주행 업계에 있는 분들 다 모아도 학계를 다 모아도 1,6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모델에서는 결국 어떤 정부와 업계가 좀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경찰청도 같이 막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갈 것 같고요. 뭐 책임보험의 보험제도 개선 부분.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주행 연구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좀 있고요. 다음에 면허와 관리 부분이죠. 기존에는 사람에게 면허를 줬는데 이제는 차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할 것인가 자율주행 면허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각 회사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대만 사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벤츠 사고랑 좀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벤츠 사고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그 벤츠 차에 있는 기능을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자는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버스가 정지했는데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있냐면 들어있는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자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중고차 관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력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도로에서 써보거든요. 가슴 떨면서 써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면허에 이걸 어떻게 포함돼서 좀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보 보호나 서비스 활성화 부분들 그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실증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1세대에 진행했던 지자체들 중에 아주 고생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업체들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이런 기술을 모으면 돼라고 해서 1세대에서 그거를 과제를 했는데 1세대가 끝나면서 이 기술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정책은 아까 뭐 그런 자율주행 스타트업 3사들 잘하는 스타트업들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사업에 좀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실증 사업을 위한 예산 배분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R&D 테마가 용어가 하나라도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면은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만 하질 못하고 더 센 거를 붙이면 그 다음 사람이 고생하고 막 이런 게 좀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진화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신저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부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쪽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셔틀 모델 지금 자율주행차가 비싸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셔틀을 가지고 중소도시에 확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가 같은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는 부분들, 도시 모델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스마트 시티 설계 부분을 좀 묶어가는 방향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스타트업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 키워드는 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라든가 뭐 LG라든가 모비스나 만도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과제랑 어떻게 묶을 수 없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기술들하고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지원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제 좀 나오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센서를 들면은 뭐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비트 센싱 같은 레이더 업체가 있고요. SOS 카네웨이컴 같은
라이다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해외의 OEM들하고 직접적으로 영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뭘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비스나 만도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스펙을 내려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센서를 달아서 실험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조금 부품사를 대기업 부품사를 지원해서 그런 걸 만들면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세계 최초의 라이다를 장착한 게 이제 아우디 발레오의 라이다인데요. 그게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의 센서를 검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넣어주면 어떨까? 결국 어떤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뭐 이제는 그 좀 스타트업 지원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좀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좀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 중심의 실증 사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타산업 확산은 이제 뭐 UAM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수 목적 차량들이 나옵니다. 뭐 자율주행 청소차도 있고요,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앰뷸런스도 있을 거는 특수 목적 차량들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본 거는 차량을 공유하면서 사람을 나르는 측면을 봤는데 특수 목적 차량들은 또 약간의 또 어떤 안전성이라면 조금 낮춰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센서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측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레이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분들을 코로나에서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달 수는 없으니까 레이더를 설치해두면은 동작만 우리가 가져오면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레이더나 라이다 시장은 자율주행은 멀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산업용에서 엄청나게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완전 자율주행만 볼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진화를 생각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 상용화되는 모델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다 끝났고 그래서 결국은 주문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부분들, 그다음에 차량이 변할 거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컨텐츠나 뭐 관리 서비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은 이제 3, 4단계를 위한 자율주행 진화의 전환점이 될 거고 레벨 3 상용화가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레벨 4 정도의 시범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다. 이 정도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뭐 현대기아도 좀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를 돌렸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거죠. 네,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지금 예타 과제와 뭐 현대기아의 여력 부분, 그다음 스타트업들 좀 묶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질문 있으면 이메일 주시고요. 네. 1004는 제 생일이 10월 4일에서 적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